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독특한 모터사이클 회사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엔진과 항공기 제작에서 출발해 오토바이로 전환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누구보다도 오래 수평대양 엔진을 고수해왔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이 회사는 최고의 레이싱 머신과 최고의 군용 오토바이 모두를 생산했습니다. 우랄과 드네프 오토바이는 모두 이 회사의 전쟁 전 모델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는 투어링 엔드로라는 오토바이 장르를 창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BMW입니다. Bayerische Motorenwerke. 그리고 오토바이는 거의 누구에게나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계에 감탄하고 꿈꾸고 열망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고장 잘나는 쓰레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립적 평가는 드뭅니다. 그런데 BMW 라이더들이 왜 서로 인사하지 않는지 아시나요? 아침에 이미 서비스 센터에서 만났기 때문이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크라스모토 채널에 계시고 즐거운 시청 되세요. 명장 레이서 에른스트 헤네는 BMW 머신으로 12개의 새로운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레이에트가 탄 오토바이만 경주에 남았고 초반에 불운도 겪었습니다. 여전히 많이 뒤처져 있었습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였고 그게 가장 잘 맞는 표현입니다. 새로운 BMW 24리터 탱크 샤프트 드라이브, 2기통 복스 엔진, 전기 스타터. Ранее история BMW никак не была. 초기의 역사는 오토바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여러 인물들과 항공 및 엔진 제작과 관련된 수많은 회사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회사의 역사는 칼렙과 구스타프 오토라는 인물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1882년 출생으로 1908년경 쥐스트에서 엔지니어로 일했고 1912년까지 다임러 벤츠에서 기술 이사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플루크베르크 도이칠란트 게엠베아 지점을 이끌었습니다. 플루그워그는 비행기 생산 및 판매, 그리고 공항을 위한 특수 장비의 설계와 제작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카를렙은 사실상 회사의 경영 책임자였습니다. 하지만 1913년에 주주들은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렙은 생산 시설을 인수하여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카를은 내연기관 엔진 개발에 몰두했고 이 엔진을 비행기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생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1883년에 태어났으며 행정 내연기관을 만든 니콜라우스 오토의 아들이었습니다. 구스타프 오토의 엔진과 기술에 대한 사랑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지만 사실 아버지는 구스타프가 7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거프 오토 주니어는 뮌헨 바이리시아 오토 게라지에서 근무하며 자동차와 오토바이 경주에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엔지니어의 마음을 진정으로 사로잡은 것은 최근에 등장한 항공이었습니다. 유명한 아버지를 둔 구스타프는 항상 자신을 드러내려고 노력했지만 유명한 선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었습니다. 1910년에 그는 자신의 회사인 구스타프 오토 플로크마시넨 파브릭을 설립합니다. 역시 항공기 제조업계에서입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전쟁은 죽음과 파괴만이 아니라 특정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산업 중 하나가 막태동한 항공산업이 될 것입니다. 엔진과 비행기 개발에 국가가 많은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는 여러 발명가, 산업가, 그리고 회사들이 자신들의 개발품과 프로토타입을 의뢰인에게 선보이고 있던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계약에서 최대한 많은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경쟁 속에서 회사들은 생겨나고 합병되고 폐업되기도 했습니다. 1913년 램 모터렌 웰케와 오토 플룩마시넨 파브리케의 합병 제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라프와 오토는 항공기에 열정이 있었지만 사업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토의 프로젝트가 처음엔 성공적이었지만요. 그는 생산의 수익성과 이익 창출과 관련된 문제에 끊임없이 부딪혔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구스타프는 뛰어난 엔지니어였지만 돈 계산과 생산 관리에는 서툴렀습니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생산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고 1915년에는 오토에게 회사를 국유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컨소시엄을 설립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돈을 모아 구스타프에게 이제 그만하고 우리 방식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1916년에 바이어리시에 플룩저이그 웨어케 에이지, 줄여서 BFW라는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1917년에는 공장에 2,400명이 근무했고 회사는 한 달에 200대의 비행기를 생산했습니다. 라프와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회사는 오스트리아인들과 600대의 항공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조직적이지 못해 공급이 무산되었습니다. 라프는 어쩔 수 없이 사임해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건강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곧 램 모터런 메이커가 재조직되어 바이어리시의 모터런 웨커 GmbH가 설립되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BMW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로는 프란츠 요제프 포프가 임명되었고 그는 1917년에 젊은 엔진 설계 엔지니어인 막스 프리츠를 채용합니다. 그리고 막스 프리츠라는 인물을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그에게 BMW 최초의 오토바이 탄생에 감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고 베르사유 조약의 여러 조건 중 하나로 독일은 비행기와 항공 엔진을 생산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앞서 언급한 회사들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제품 생산을 신속하게 익혀야 했습니다. 구원의 열쇠는 베를린 그놀브렘스 에이지의 철도 제동 시스템 제조 라이선스였습니다. 사업이 성공해 베를린 회사가 BMW를 완전히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BMW라는 이름은 다른 회사와 기업들 속에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회사의 전 주요 주주였던 오스트리아 기업가 카밀로 카스틸리오니는 승자들이 부과한 제한이 곧 완화될 것이며 다시 항공기 엔진 설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1922년에 그는 널 브렘스로부터 브랜드에 대한 권리와 생산의 일부, 바로 알루미늄 주조와 엔진을 조립하던 그 부분을 다시 사들입니다. 1922년 이전에도 BMW는 트럭, 트랙터, 보트용 대형 4기통 직렬 엔진을 생산하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에는 젊은 엔지니어 마르틴 슈톨레가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일하지 않을 때 영국 더글라스 오토바이를 타는 것을 즐겼습니다. 슈톨레는 더글라스 오토바이와 같은 엔진을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엔진은 경량기계, 예를 들어 같은 오토바이에 장착할 수도 있었고 소형 항공기에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뛰어난 토크 특성 덕분이었습니다. 영국산 엔진은 분해되어 꼼꼼히 연구되었고 최소한의 변경만으로 복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BMW M2B15 엔진이 탄생했습니다. 이건 도둑질이 아니라 돈만 안 낸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전엔 우랄과 드네프르 오토바이의 BMW 유래를 언급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다 어디 갔나요? 참고로 BMW의 첫 오토바이 엔진도 영국 더글라스 복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마르틴 슈톨레가 브리스톨에 가서 라이선스 생산에 대해 협상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M2B15는 500cc 측면 밸브 수평 대양 엔진으로 최대 출력은 6.5마력입니다. 이 엔진은 높은 신뢰성과 부드러운 주행감 덕분에 독일에서 곧바로 명성을 얻었고 곧 슈톨레의 설계는 갤리우스, 비존, 에셈블, 코로나, 호카 같은 브랜드의 오토바이에 장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을 사용한 가장 성공적인 기종은 빅토리아 오토바이였으며 마르틴 슈톨레는 곧 그곳으로 이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종에서 엔진은 인기 있고 여러 번 복제된 더글라스 오토바이에서처럼 장착되었습니다. 카밀로 카스틸리오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20년대 초 그는 또 다른 부실 항공기 회사인 바이에리쉘 플루크체오크베르케 AG, BFW를 대표 오토가 설립한 바로 그 회사로 전쟁 후에는 소규모로 갤리우스 오토바이를 생산했습니다. BMW와 BFW는 BMW라는 이름으로 합병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란츠 요제프 포프 사장과 수석 설계자인 막스 프리츠에게는 기존의 설비를 이용해 오토바이 생산을 시작하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마르틴 슈톨레가 복제한 영국산 수평 대양 엔진이 드디어 쓸모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BMW의 꽤 복잡한 탄생 배경입니다. 참고로 구스타프 오토는 결국 자신의 선조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생산에서의 실패는 오랜 우울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구스타프는 1915년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지만 정신건강이 호전된 후에는 자동차 산업에 도전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찾아온 인생의 어려움은 다시 우울증으로 이어졌고 1926년 43세의 나이에 구스타프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막스 프리츠 BMW 수석 엔지니어는 첫 오토바이 개발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막스는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해서 빅토리아나 갤리우스 오토바이와 비슷한 구조를 대중에게 선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전개됐습니다.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카스틸리오니, 포프, 그리고 프리츠는 인수된 BFW가 생산하던 갤리우스 오토바이의 구조를 연구했습니다. 잠깐 살펴본 후 프리츠는 실망스러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갤리우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은 연못에 빠뜨리는 것뿐이라고 했죠. 좋아, 이렇게 하자. 쉽게 설명할게. 넌 물에 처박힐 거고 나는 차 한 잔 마실 거야. 경영진은 설계자의 의견을 수용해 BMW 최초 오토바이 설계에 완전한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프리츠는 새로운 기술 프로젝트에 모든 자유시간과 관심을 쏟았고 집에도 도면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는 실제 크기의 오토바이 전체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프리츠는 갤리우스에서 엔진만을 기본으로 삼았지만 그것을 90도 회전시켜 크랭크 축의 회전축을 오토바이의 세로축과 일치시키고 실린더의 냉각도 개선했습니다. 비슷한 엔진으로 이미 영국인 그랜빌 브래드쇼가 1919년에 자신의 ABC 오토바이에서 같은 방식을 사용했지만 브래드쇼는 뒷바퀴를 체인으로 구동하기 위해 각도 기어를 설계에 도입해야 했습니다. 프리츠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아직 카르단식은 아니었지만 고정식 뒷바퀴 서스펜션으로 샤프트 구동 방식을 썼습니다. 첨단 수동 변속기는 엔진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샤프트를 주 구동 장치로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중요한 특징이 될 것입니다. 이 장치는 1923년부터 1994년까지 모든 BMW 오토바이 모델에 장착되었습니다. 무려 71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500cc 엔진은 분당 3,300회전에서 8.5마력의 출력을 냈습니다. 이 엔진은 68mm 68mm의 스퀘어 보어와 스트로크를 지녔습니다. 엔진의 크랭크 샤프트는 롤러 베어링 위에서 회전했습니다. 달 32에서 가장 큰 혁신은 순환식 윤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당시 오토바이에는 소모식 윤활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오토바이의 듀플렉스 프레임은 20세기 1920년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강철 파이프를 납땜으로 연결한 것이죠. 앞쪽 짧은 레버 포크에는 리프 스프링이 스프링 요소로 사용됐으며 이는 인디언 오토바이에서 가져온 설계였습니다. 현재는 잊혀진 슈타입 구조의 브레이크는 오직 뒷바퀴에만 작동했습니다. 그 극도로 낮은 효율성 때문에 곧 앞바퀴에도 추가로 드럼 브레이크를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BMW R32의 데뷔는 1923년 9월 28일 베를린 모터쇼에서 이루어졌으며 곧이어 파리에서 국제 프레젠테이션도 진행되었습니다. 그 모델은 독일 시장에서 가장 비싼 오토바이 중 하나였으며 가격은 2200 라이스마르크였습니다. 이로 인해 수요는 비교적 적었습니다. 연간 약 1000대만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이 오토바이는 신뢰성 면에서 호평을 받았고 엔진 출력이 다소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122kg의 가벼운 무게 덕분에 32 모델은 준수한 주행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회사를 구한 것은 오토바이가 아니라 항공기 엔진이었습니다. 카스텔리오니는 체코인들에게 그 엔진 생산 라이선스를 판매했고 곧이어 소련으로 대량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소련에서는 그 10년이 끝날 무렵 라이선스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 중반에는 러시아 도로에도 오토바이가 등장했습니다. 1925년에 열린 전소련 자동차 및 오토바이 시험 주행 행사에서 23개 브랜드의 28대 오토바이 중 BMW R32도 참가했습니다. BMW R32. 이 행사에서 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알렉산드르 마후리는 은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특히 실린더의 배치가 균일한 냉각을 가능하게 한다고 극찬했습니다. 별도의 단락으로 BMW 회사 제품의 명칭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M2 B15라는 엔진 명칭은 꽤 신비롭게 보일 수 있지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명칭을 구성 요소로 나누면 됩니다. M은 모터를 의미하고 E는 실린더의 수, B는 시리즈, 15는 프로젝트 번호를 뜻합니다. 이런 명칭에 대한 꼼꼼함은 회사가 항공기 엔진을 생산하던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왜 대부분의 BMW 오토바이 모델 이름이 R로 시작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1920년대 중반부터 기계 명칭에 대한 규정이 정해졌습니다. 프로젝트 번호 앞에 특정 문자가 붙었습니다. 엔진은 M, 변속기는 G, 오토바이 프레임은 R, 자동차 쉐시는 F로 표시되었습니다. Шин F. Fahrgestell. 이렇게 BMW의 첫 기계들과 후속 기계들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 오토바이 프레임이 설계 목록에 등록될 때 R32, R32라는 번호가 부여됐습니다. 엔진은 처음에 MEB33, MEB33으로 불리다가 이후 M33, M33으로 줄여졌습니다. 오토바이의 변속기는 G34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레임의 내부 프로젝트 번호는 공식적으로 상품명인 BMW R32에 포함되었습니다. BMW R32. 1923년부터 1926년까지
BMW R32 오토바이는 3,090대 생산되었습니다. VR32. 어떤 오토바이 브랜드든 모터스포츠와 이 분야에서의 높은 성과는 곧 인기와 명성으로 이어지며 이는 판매, 회사의 번영, 그리고 향후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BMW는 경주 참가에 매우 진지했습니다. 회사의 첫 번째 모델은 우승을 차지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스포츠 모델 개발이 필요했고 이때 항공 엔진 분야에서의 기술과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23년부터 BMW에서 루돌프 슐라이어가 일했습니다. 그는 정식 공학 교육을 받은 엔지니어이자 열정적인 모터사이클 레이서였습니다. 그가 바로 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1924년에 R37 모델이 완성되었고 12월에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토바이는 이미 500cc 클래스 독일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습니다. 슐라이허는 이 오토바이를 위해 스포츠 엔진을 설계했고 기본적으로 R32의 500cc 엔진이 사용됐습니다. 실린더 헤드는 오버헤드 밸브 구조로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밸브는 푸시로드로 작동되었고 이 모든 부분은 완전히 밀폐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큰 성과였습니다. 엔진은 16마력의 출력을 냈는데 이는 이전 모델의 2배였습니다. R37은 모든 경주에 참가해 BMW를 유명하게 했습니다. 2년 동안 R37은 152대가 생산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100회가 넘는 경주에서 우승했습니다. 설계자 자신도 직접 기여했습니다. 루돌프 슐라이어는 1926년 국제 6일 경기 ASDT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1924년부터 1929년까지 500cc 클래스 독일 챔피언십의 모든 최고 타이틀은 BMW로 차지했습니다. 민간용 모델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최초의 단기통 오토바이는 1925년형 R39 모델이었습니다. 쉐시는 거의 R32와 R37과 동일했으며 250cc 단기통 엔진과 6마력의 출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Мощностью 6 лошадиных сил. R39의 첫 해 생산부는 요제프 슈텔처가 250cc 클래스 독일 로드레이스 챔피언십에 참가하는 데 사용되었고 그는 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단기통 모델은 꽤 비쌌고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모델의 생산은 1927년에 중단되었습니다. 1925년 11월 26일 베를린에서 BMW R42가 데뷔했습니다. BMW R42. 이 모델은 R31을 대체하여 등장했습니다. 후륜의 원시적인 슈브레이크 대신 드럼 브레이크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브레이크는 메인 드라이브 샤프트에 직접 작동하며 변속기 바로 뒤에 위치했습니다. 엔진이 크게 개량되었습니다. 실린더 헤드는 알루미늄 합금 분리형으로 변경되어 M72 오토바이에서 보던 것과 거의 같습니다. 엔진 출력은 12마력까지 높아졌으며 이는 기존의 1.5배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조사들은 새 모델의 가격을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R42는 1510 라이스마르크였습니다. 결국 42는 생산된 대수에서 전신 모델을 2배로 앞질렀습니다. BMW 엔지니어들은 신제품 출시 후 오래 쉬지 않았습니다. 이미 28년에는 그들은 사이드 밸브 박서 엔진을 얹은 500cc R52와 700cc R62 두 가지 오토바이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엔진 설계에는 모듈식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두 엔진 모두 피스톤 스트로크가 78mm로 동일했고 따라서 크랭크 샤프트, 커넥팅 로드 등도 동일했습니다. 서로 다른 배기량은 실린더 지름으로 달성되었습니다. 500cc 모델은 63mm, 상위 모델은 78mm였습니다. R52는 R42와 마찬가지로 12마력의 출력을 냈지만 R62는 이미 18마력을 발휘했습니다. 엔진에는 새로운 구조의 3단 변속기가 결합되었고 현대식 19인치 타이어가 클린처 타입을 대체했습니다. 오토바이에 전기 조명이 기본 장비로 처음 포함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혁신에도 불구하고 하위 모델은 R42과 같은 가격을 유지했고 R62은 단지 10%만 더 비쌌습니다. 그 무렵 BMW 기술의 장점은 경찰과 군인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해외로의 수출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생산 기간이 1년 정도, 어쩌면 몇 달 더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8,700대의 오토바이가 생산되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생산 기간은 회사가 이미 새로운 모델인 R11을 출시할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델의 특징은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이었습니다.
이전의 튜브형 납땜 구조는 사이드카와 함께 사용할 때 내구성이 부족했고 생산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엔지니어들은 새 프레임을 설계했습니다. 프레임은 프레스 가공된 두 반쪽을 리벳과 앞부분 용접으로 연결해 만들었습니다. 프레스 가공된 부품들을 리벳으로 연결하고 주조된 하단 트래버스를 사용해서 아포크도 만들었으며 이전과 같은 쿼터 엘리틱 스프링 구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750cc의 18마력 수평 대양 엔진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500cc 모델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BMW는 약 7,500대의 R11을 생산했습니다. 이 오토바이들은 내구성과 신뢰성으로 독일군을 비롯한 여러 군대에서 사랑받았습니다. 여기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R11은 모스크바 교통규제 부서에 처음으로 배치된 오토바이였습니다. 이 장비는 1930년에서 1931년에 소량이 구매되었습니다. R11과 동시에 R16 모델도 생산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더 강력한 오버헤드 밸브 수평대양 엔진을 장착했고 투어링 오토바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배기량 736cc 엔진은 25마력의 출력을 자랑했으며 1934년 마지막 버전에서는 출력이 33마력까지 증가했습니다. 5년 동안 R16은 1006대가 생산되었습니다. 주의 깊은 시청자라면 처음에는 작은 불일치를 눈치챘을 수도 있습니다. 28년부터 29년까지는 거의 9,000대의 오토바이가 생산되었고 그 후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R11은 5년 동안 겨우 7,500대만 생산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역사를 떠올려 보세요. 1929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10월 24일의 검은 목요일과 그 뒤 며칠 동안 벌어진 일 말입니다. 대공황이 시작됐고 그 여파가 곧 독일에도 미쳤죠. 바로 이어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제가 붕괴했고 대배기량 엔진을 장착한 BMW의 고급 오토바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BMW 경영진은 빠르게 저렴한 대중 모델을 선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1931년에 198cc 오버헤드 밸브 엔진과 6마력의 출력을 가진 알트라는 오토바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런 배기량, 즉 R39의 250cc가 아니라 198cc가 선택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200cc 미만의 엔진을 가진 오토바이에는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BMW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첫 해에는 R이가 4,161대 판매되었고 가격은 975마르크였습니다. 같은 해의 R11은 1,750마르크였습니다. 1년 후 단기통 모델 라인업에 400cc 오토바이인 R4가 추가되었고 1936년에는 200cc 모델을 대신해 300cc 엔진을 장착한 R3가 등장했습니다. 30년대 중반이 되자 독일의 상황이 변했고 이제 경제가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생산되는 오토바이 라인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BMW 기술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는 세계 최초로 양산형 오토바이에 유압식 설겁소버가 장착된 텔레스코픽 프론트 포크가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1935년 2월 14일 베를린 자동차 전시회에서 BMW는 텔레스코픽 포크가 장착된 최초의 두 가지 오토바이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이것들은 하부 밸브 방식의 R12 모델과 상부 밸브 방식의 투어링 모델인 R17이었습니다. 이 오토바이들은 각각 R11과 R16의 후속 모델이었습니다. R12는 여전히 하부 밸브 방식의 박서 엔진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사용된 두 가지 버전의 카비레터 덕분에 이 엔진의 출력은 18마력 또는 20마력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단순하고 신뢰성이 높으며 정비가 쉬웠습니다. 엔진은 더운 날씨에도 과열되지 않았고 배기가스로 시동 매니폴드를 예열하는 장치 덕분에 어떤 추운 날씨에도 쉽게 시동이 걸렸습니다. 바퀴는 서로 교환이 가능했고 변속기는 4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초기 프레임 부품에 리벳 부품에 문제가 생겨 생산 시 아크 용접이 도입됐었습니다. 1936년부터입니다. 그리고 R12는 1970년대 AR75/5가 등장하기 전까지 BMW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오토바이가 되었습니다. 1942년에 생산이 종료될 때까지 36,002대가 생산되었습니다. 그중 첫 해에는 약 10,000대가 생산되었습니다. R12는 많은 부처, 특히 군대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직 베어마우트만을 위해 회사는 약 10,000대의 R12를 생산했으며 또 일부는 민간인들로부터 징발되었습니다. R17은 고급 투어링 모델이었습니다. 이것은 BMW의 전쟁 전 양산 오토바이 중 가장 강력한 모델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단 436대만 생산되었습니다. 이런 아르데코 스타일의 콘셉트 바이크인 R7은 1934년에 엔지니어이자 디자이너인 알프레드 베닝이 만들었지만 결국 R17 모델이 선택되었습니다. 참고로 베닝은 1930년대 내내 BMW에서 일하며 그 시절 회사의 많은 상징적인 개발에 관여했습니다. 1930년대 중반이 되면서 BMW 오토바이에는 점점 더 자주 푸시프터가 장착되기 시작했지만 브랜드의 팬들을 갑자기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한동안 핸드시프터도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1936년 베를린 모터쇼에서 BMW는 당시 자사의 가장 스포츠적인 오토바이인 494cc R를 선보였습니다. 4-кубовый R5. 새로운 엔진은 R이 단기통 엔진과 비슷한 터널형 크랭크 케이스를 사용했습니다. 가벼운 타원형 강관으로 만든 일체형 금속 프레임과 혁신적인 텔레스코픽 프론트 포크의 조합은 비록 리어 서스펜션이 아직 스프링이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주행 품질을 약속했습니다. 24마력의 출력은 오토바이가 시속 14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주었으며 이는 33마력의 R17의 최고 속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강관 프레임 덕분에 오토바이의 주행 성능이 크게 향상되어 R5는 더 큰 배기량의 모델들보다 평균 속도에서 앞섰습니다. 1937년에는 오토바이 경주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한정판 R5 SS 슈퍼 스포츠 시리즈가 출시되었습니다. 출력이 약 4-5마력 증가하여 최고 속도가 160km까지 올라갔습니다. 또한 1937년에는 잠시 동안 R6 모델도 생산되었습니다. 실린더의 지름을 줄여 엔진 배기량을 600cc로 낮췄습니다. R6는 R12 모델보다 약간 더 가볍고 속도도 더 빨랐으며 가격도 조금 더 저렴했습니다. 군에서는 이 모델이 너무 약하다고 판단했지만 경찰은 이 기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독일 우정당국도 이 기계를 구매했습니다. 단기통 모델들도 계속 발전했습니다. 이 모델들에도 텔레스코픽 포크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R2와 R3를 대신해 1937년에 R2영 모델이 등장했는데 이 모델 역시 엔진 배기량이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는 기준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해 R4를 대신해 R35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R35는 정부기관, 경찰, 군사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매우 튼튼하고 견고하며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받았습니다. 1937년에 뮌헨에서 생산이 시작되었고 1940년에 R35의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베어마우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938년까지는 200cc 이하의 오토바이에는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규정이 변경되어 250cc 이하 오토바이에 대한 새로운 운전면허 등급가 도입되었습니다. BMW 회사의 대응은 엔진 배기량을 제한선에 맞춰 최대한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R23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R20 오너들을 위해 회사는 엔진 배기량을 새로운 기준인 250cc로 늘릴 수 있는 키트를 제공했습니다. 1938년에 BMW는 대중에게 새로운 수평대양 엔진을 장착한 오토바이 라인업을 선보였습니다. 이 오토바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BMW 역사상 처음으로 리어 휠에 플런저식 서스펜션이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휠이 프레임, 엔진, 변속기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 드라이브 샤프트에 유니버설 조인트를 도입해야 했습니다. 이 모델들은 R51, R61, R71, 그리고 R66이었습니다. 두 대는 사이드 밸브, 나머지 두 대는 오버헤드 밸브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R51은 R5 모델의 후속이었고 R66은 17번째 모델을 대체했습니다. R61과 R71은 R6과 R11을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겠지만 12번째 모델은 42년까지 병행 생산되었습니다. 이 모델들 중 하나인 R71은 소련 오토바이 M72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의 첫 번째 레이싱 오토바이인 R37 모델, 이 BMW의 명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500cc 클래스 레이스 우승이었습니다. 1924년부터 1929년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100회가 넘는 다양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전 장에서는 레이스용 기종과 민수용 기종에 대한 이야기를 섞지 않았지만 이제는 지난 세기 1920, 30년대의 레이스, 고성능 엔진을 장착한 오토바이, 그리고 바이에른의 이륜 로켓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1926년에 BMW의 엔지니어들은 첫 번째 스포츠 모델인 R37의 후속 모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중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스포츠 오토바이를 설계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오토바이를 더 저렴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1927년에 등장한 R47 모델에는 여전히 500cc 16마력의 박서 엔진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레임, 포크, 전기 시스템 등 다른 여러 부품들은 단순화되고 저렴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덕분에 가격이 35%나 낮아졌고 이 오토바이는 1720대가 생산되었습니다. 1928년에 회사는 레이싱 기술의 발전형인 BMW R63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이 모델은 브랜드 최초로 750cc 엔진을 장착한 레이싱 오토바이였습니다. 민간용 750cc 모델은 실린더와 피스톤 그룹의 비율이 78mm 대 78mm로 정사각형이었지만 R63의 엔진은 쇼스트로크 방식으로 실린더 직경이 83mm, 피스톤 스트로크가 68mm였습니다. 엔진은 분당 3,400회전에서 24마력의 출력을 냈지만 튜닝을 통해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1928년에는 500cc의 새로운 스포츠 모델인 R57이 등장했는데 이 모델은 R47의 발전형이었습니다. 2년 동안 약 1000대가 생산되었습니다. BMW는 경주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활약했을 뿐만 아니라 1920년대 말에는 회사가 오토바이의 절대 속도 기록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1928년 초 회사는 미국산 항공 엔진의 라이선스를 취득했는데 이 엔진에는 슈퍼차저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슈퍼차저란 엔진의 출력을 높여주는 기계식 과급 장치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독일에서는 이미 1925년에 구스타프 슈타인라인이 빅토리아 워크 회사에서 과급기가 장착된 오토바이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26년에는 아돌프 브루데스가 시속 166km의 국가 속도 기록을 세웠습니다. 루돌프 슐라이허는 슈퍼차저에서 레이스와 기록 경신을 위한 엄청난 잠재력을 발견하고 과급기가 장착된 엔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엔진의 첫 프로토타입들은 이미 1928년 말에 가동되었습니다. 그때쯤 슐라이허는 BMW를 떠났습니다. 그가 시작한 작업은 레이싱 메카닉 요제프 호프와 레이서 에른스트 헤네에게 맡겨졌습니다. 에른스트 야코프 헤네는 그보다 조금 앞선 1926년에 레이싱 팀에 합류했습니다. 그 회사의 기계로 그는 1926년 500cc 클래스에서 그리고 1927년에는 750cc 클래스에서 독일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또한 1928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타르가 플로리오 레이스의 우승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아페닌 반도의 주민들은 독일 기술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호프와 헨네는 이를 끝까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슈퍼차저 오토바이는 1929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WR750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기본으로는 R63에 750cc 레이싱 엔진이 사용되었습니다. 변속기 위에는 아르놀트 졸러가 설계한 배인식 슈퍼차저가 장착되어 있었으며 최대 2바 압력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이 기록용 오토바이의 엔진은 최대 57마력까지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과급 압력에 따라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1929년 9월 19일 에른스트 헤네는 WR750을 타고 오토바이의 절대 세계 속도 기록을 세웠습니다. 1마일 구간에서 평균 속도는 시속 216.75km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1929년부터 1935년까지의 기간 동안 여러 오토바이 제조업체들이 기록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슈퍼차저가 장착된 BMW는 헤네가 운전대를 잡고 1929년부터 1935년까지 6년 동안 7실집 6개의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배치 방향과 구동 방식, 그리고 슈퍼차저의 종류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졸러에서 자체 설계한 슈퍼차저까지 다양했습니다. WR750은 영국의 제니스, 오스본 엔지니어링 컴퍼니, 브레브 수페리어와 경쟁했습니다. 속도 기록은 1930년대 초반에 여러 브랜드 사이에서 오갔으며 WR750은 최종적으로 4번 더 기록을 세웠습니다. 1935년에는 시속 255.88km의 속도가 달성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엔진은 75마력까지 증강되었습니다. 또한 1929년부터 WR750은 공장팀의 멤버들이 그랑프리 레이스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엔진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급 압력은 더 낮게 조정되었습니다. 헨네는 국제 6일 레이스에 참가했고 우승한 독일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33년, 34년, 그리고 35년의 말이죠. 이 모든 레이스, 기록, 그리고 경주에서 회사는 자사의 명예뿐만 아니라
국제 대회에서 국가의 명예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든 제조업체, 개발, 그리고 레이싱 팀을 지원하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BMW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1920년대 말부터 회사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고 1933년 나치와 아돌프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이 지원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실패한 오스트리아 출신 화가였던 아돌프 히틀러는 유럽 대륙의 정치적 동맹들에게 민족의 우월성을 어떤 방식으로든 보여주고 싶어 했고 그 방법 중 하나가 스포츠 경기와 경주에서의 승리였습니다. 모든 자동차와 오토바이 제조업체에 돈을 쓰는 것은 비합리적이었기 때문에 독일인들은 자동차 분야에서는 아우토 우니온과 메르세데스 벤츠에, 오토바이 분야에서는 BMW와 DKW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1930년대 중반이 되었을 때 WR750 모델은 이미 구식이었고 상위 클래스 그랑프리의 엔진 배기량 기준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24마력밖에 내지 못하는 R63을 대폭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1934년에 설계자들은 새로운 레이싱 오토바이의 설계에 착수했으며 이 오토바이는 타입 255 컴프레서라는 명칭을 받았습니다. 또한 RS255와 WR500이라는 명칭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무렵 료돌프 슐라이허가 개발 부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엔진의 세부 부품, 크랭크 케이스와 실린더 헤드까지도 매우 가볍지만 값비싼 마그네슘 합금인 일렉트론을 널리 사용했습니다. 결국 이 오토바이의 무게는 겨우 137kg에 불과했습니다. 주요 경쟁자인 단기통 노터는 이보다 16kg이나 더 무거웠습니다. 이 오토바이의 494cc 엔진은 롱 스트로크 타입으로 보어가 66mm, 스트로크가 72mm였습니다. 750cc 클래스 레이스를 위해서는 실린더를 72mm까지 확장한 590cc 개조 버전이 사용되었습니다. 실린더 헤드는 DOHC 구조와 실린더당 4개의 밸브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초기 버전의 레이싱용 오토바이는 약 55마력의 출력을 냈습니다. 1939년에는 그 출력이 69마력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시속 220km까지 가속할 수 있었고 총 12대에서 15대 정도만 제작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매우 효율적이고 잘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255는 1935년 5월 26일 베를린 아부스링 서킷에서 데뷔했습니다. 바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칼을 갈은 새로운 머신으로 2위를 차지했고 그의 팀 동료 루드비 크라우스는 다서비를 했습니다. 경주에서는 라그나르 상크비스트가 허스크바나로 우승했습니다. 그래도 시작은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슐라이어는 머신의 완성에 집중하기로 결정했고 다음번에 타입 255가 트랙에 등장한 것은 10월 2대여서였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다른 종류의 대회에서였습니다. 국제 6데이 대회에서였습니다. 에른스트 헤네가 이 오토바이의 첫 승리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땄고 크라우스는 사이드카 클래스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처음에는 BMW의 민간용 차량처럼 뒷바퀴가 매우 단단하게 구정되어 있었지만 1937년부터는 플런저식 리어 서스펜션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스펜션의 개발자인 알렉스 폰 팔켄하우제는 신기술을 믿지 않던 스포츠 부서의 레이서들에게 직접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1936년 6데이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 부품 개발 과제가 주어진 데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1936년 베를린 모터쇼에서 BMW 부스를 방문한 히틀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 오토바이의 리어 서스펜션은 언제 장착되나? 37년 11월 28일 BMW는 절대 속도 기록에 굵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에른스트 헤네는 특별히 준비된 255 콤프레서 모델을 타고 이 오토바이는 카울이 장착되어 있었고 엔진은 180마력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뮌헨 아우토반에서 에른스트 헤네는 시속 279.503km까지 속도를 올리며 이탈리아의 질레라로부터 절대 속도 기록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1951년을 깨질 때까지 14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같은 해 과급기 전창 머신들이 맨섬에서 열린 투어리스트 트로피 레이스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1938년에 유럽 챔피언십이 처음으로 여러 단계로 진행되었고 첫 번째 단계인 맨섬에서 독일 팀은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칼을 갈은 오토바이 사고로 시즌 종료까지 출전 불가입니다. 게오르크 마이어는 경기 전 점화 스위치 나사산 문제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크 웨스트가 모두를 대신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마이어는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도
BMW로서는 처음으로 우승하며 유럽 챔피언이 됐습니다.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지면서 39년에는 노턴이 공장팀을 출전시키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경쟁자는 질레라가 되었지만 질레라 역시 예상치 못하게 챔피언십 첫 라운드인 맨섬 투어리스트 트로피 참가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이 레이스에서 마이어와 웨스트가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우승자는 한 바퀴를 시속 143.81km라는 기록적인 속도로 주파했습니다. 그리고 곧 1939년 9월 1일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사실 갈등 준비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동안 경주와 대회, 특히 국제대회에 대해서는 잊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역사적 사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지 않았다면 BMW는 오토바이를 만들지 않았고 BMW R75 군용 오프로드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맙시다. BMW는 1920년대 말부터 라이스베어와 이후 베어마우트의 주요 공급업체였습니다. R11은 아마도 군 고위 장교들이 처음으로 주목한 오토바이 모델이었습니다. 군용 버전에는 무거운 오토바이에 어울리는 사이드카가 추가되었습니다. 사실상 R11은 중량급 군용 오토바이 발전의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R12라는 단단한 모델이 있었는데 이 모델은 군인들에게 너무나 사랑받아서 설계가 구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42년까지 계속 생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R12는 독일군에서 가장 대량으로 생산된 대형 오토바이일 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가장 많이 생산된 오토바이가 되었습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까다롭지 않아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동부전선의 가혹한 환경에서 운영할 때 드러났는데 그것은 바퀴와 팬더 사이의 간격이 좁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원래 민간용으로 설계된 오토바이의 유산이었습니다. 이 좁은 공간은 금방 진흙과 눈으로 막혀버려서 계속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베르마우트의 일반적인 해결책은 슈타이어에서 생산한 사이드카가 달린 BMW R12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토션 서스펜션이 장착된 퓨전 사이드카 BW40이 등장했습니다. 사이드카는 오토바이의 장점이자 단점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관총을 장착하거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프로드에서는 앵커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도 R12를 기반으로 한 군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가장 독특한 프로토타입은 1936년에 제작되었습니다. 윈머 슈미트라는 성을 가진 엔지니어가 슈네크라트라는 이름의 설상차를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무한궤도가 오토바이를 감싸고 있었고 위에 앉은 운전자는 금속 덮개로 보호받았습니다. 사이드카는 스키에 지지되어 있었고 조향은 탄성 있는 무한궤도의 굽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한 대의 시제품만 제작되었고 이 장비는 매우 복잡하고 효율성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베어마우트는 단기통 모델인 R4와 R35를 비교적 대량으로 사용했으며 전쟁이 시작되자 움직일 수 있는 거의 모든 차량이 징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민간용에 가까운 장비였고 기껏해야 군용 색상으로 도색하거나 몇 가지 사소한 부분만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1930년대 초반부터 최고의 전략가들은 기동전, 대규모 기계화 등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럽 군대가 부대 기동성 향상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35년에 군용 오토바이 보병 개념이 정립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사이드카가 달린 오토바이가 완전 무장한 병사 3명을 최단 시간 내에 전선 최전방으로 수송해야 했습니다. 험지에서 사이드카가 다처럼 작용하는 반점은 사이드카 바퀴에 동력을 전달해 해결하려 했습니다. 군용 귀족의 오토바이 개발 과정에서 1937년에 베어마우트 지휘부는 두 대형 오토바이 제조사인 BMW와 지다백에 기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1939년까지 앞서 언급한 브랜드에서 각각 R75와 KS750 모델의 기술 프로토타입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독일인들이 이 두 오토바이에서 세계 최초로 사이드카 구동바퀴를 적용했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튜튼의 천재들이 대륙의 이웃들, 아마도 벨기에나 프랑스 사람들에게서 본떠온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처음으로 거의 동시에 그리고 서로 독립적으로 제안한 두 발명가는 러시아의 표트르 마자로프와 영국의 헨리 보안입니다. 1929년 말 마자로프는 실험용 오토바이 이즈이를 제작했습니다. 보안은 구동식 사이드카가 장착된 최초의 오토바이 시제품을 만들어 보보안 브랜드로 소규모 생산했습니다. 1930년부터 1936년까지입니다. 벨기에인들이 이 시스템을 군용 오토바이의 양산에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1937년 초에 등장한 파브릭 내셔널 M12,
ASM 모델이었습니다. 조금 뒤에 프랑스에서도 노메론 오토바이 모델이 나왔습니다. 독일 군용 오토바이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전반적으로 시험 주행이었고 특히 국제 6일 경기였습니다. 이것은 특히 수많은 오토바이 부대의 준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 부대들은 독일 기갑 사단의 선봉이 되었습니다. R75는 매우 신중하게 설계되었고 신뢰성이 높으며 까다롭지 않았지만 동시에 가격이 매우 비쌌습니다. 가격은 군용 자동차인 키벨바겐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R75는 생산기간 내내 여러 번 변경되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엔진 부품, 부착물, 도색 등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첫 번째 버전에는 이름이 없었지만 유럽과 시베리아 같은 별명이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후속 버전은 사하라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버전은 아프리카에서 롬멜이 사용했습니다. 1940년부터 1944년까지 BMW 오토바이는 총 16,500대가 생산되었습니다. BMW R75. 하지만 전쟁의 엄청난 규모에 비해 이 수량은 충분하지 않았고 기술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웠던 이 경이로운 오토바이도 전쟁의 흐름을 독일에 유리하게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BMW R75는 공식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된 군용 오토바이이지만 실제로 베르마우트에서 가장 많았던 것은 R12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2. 반면 BMW R71은 소련이 1939년을 복제해서 M72로 생산하기 시작했지만 베르마우트에서는 그다지 적극적으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산량도 적었고 총 3,458대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M72는 생산량 면에서 독일산을 거의 100배나 능가했습니다. 1941년부터 1960년까지 33만 대가 넘게 생산됐습니다. 사실 대조국 전쟁 기간 동안 M72는 겨우 16,860대만 생산되어 R75의 생산량과 비슷했습니다. 참고로 BMW를 복제한 건 소련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할리 데이비드슨 XA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수평대항 엔진의 장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는 전후 프랑스에서 경찰과 군대를 위해 생산된 라티에도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BMW의 기술, 도면, 그리고 일부 장비를 합법적인 전쟁 전리품으로 간주했습니다. 정말 프랑스인답군. 제2차 세계대전 결과는 모두가 잘 압니다. 1945년 5월 8일 나치 독일과 그 무장 세력의 무조건 항복 문서가 서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1945년 9월 2일 일본의 항복으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BMW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르마우트를 위해 일하며 포로 노동력을 쓴 회사를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리란 기대는 매우 순진했습니다. BMW는 1940년대 초가 시작될 무렵 여러 도시에 여러 공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독일은 소련, 영국, 미국, 프랑스의 4개 영향권으로 분할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나라는 통합되어 서독 FR이 되었고 동쪽은 동독 GDR이라 불렸습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우와 브란덴부르크에 있는 공장들은 소련의 통제하에 들어갔고 미넨의 생산시설은 연합군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승전국은 전리품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브란덴부르크에 있던 BMW의 생산시설은 오직 군사 장비만을 생산했기 때문에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생산하던 아이젠하흐 공장은 남겨졌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주코프 게오르기 콘스탄티노비치가 공장을 방문했을 때 오토바이 생산 책임자 알베르트 자이들러가 BMW 321 자동차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주코프는 그 차량을 마음에 들어했고 소련의 고위 간부들을 위해 5대를 제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이미 45년 7월 93번 명령에 따라 트링겐 자동차 기계 공장에서 새로운 승용차와 오토바이 생산이 지시되었습니다. 11월에는 321 모델 자동차와 R35 오토바이의 생산이 재개되었습니다. 46년 9월 아이젠하우의 공장은 아부토벨로 주식회사에 편입되었습니다. 46년부터 48년까지는 신뢰할 만한 생산 지표가 없었습니다. 49년에는 4,250대의 차량이 생산되었습니다. 50년에는 브랜드 간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전에 본사가 있었던 독일 연방공화국의 BMW 측은 자신들이 정당한 후계자라고 주장하며 독일 민주공화국에서 BMW의 로고와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제나우의 생산 공장은 EMV로 이름이 바뀌었고 로고도 흰색과 파란색에서 흰색과 빨간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그곳에서는 여러 합병과 개명 등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BMW라는 브랜드는 독일 민주공화국에서 점점 희미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R35 모델은 워낙 성공적이어서 1955년까지 독일 민주공화국에서 8만 대의 이런 오토바이가 생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서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곳이 모두 순조로웠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모든 군수 산업에 연관된 생산 시설들은 해체되어 해외로 반출되어야 했습니다. 특히 바로 그 미텔베르크 공장, 즉 V2 로켓을 생산하던 곳과 엔진 및 항공기 제작과 관련된 모든 것이 해당되었습니다. BMW 경영진과 노동자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 번의 전쟁이 그들을 만들었지만 두 번째 전쟁은 완전한 파멸을 위협했습니다.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서독에 있는 회사는 다양한 기기 생산과 미군 장비 수리로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오토바이 생산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그 금지도 언젠가는 끝나야 했고 그것은 나쁘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문제는 달랐습니다. 전후 독일 주민이 살 수 있을 만큼 간단하고 매우 저렴한 오토바이가 필요했습니다. 1947년 엔지니어들은 R10 오토바이 프로토타입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계는 1948년에 완성되었고 123cc 용량의 5마력의 힘을 가진 2행정, 2기통 수평대양 엔진을 장착한 경량 오토바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소형 수평대양 엔진은 비쌌습니다. 애초에 이런 구조의 엔진은 단기통이나 직렬 2기통보다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배기량에서 말이죠. R10은 양산되지 않았고 단 한 대만 제작되었습니다. BMW의 부활 모델은 R24가 될 것입니다. 회사 경영진은 점령군 행정부로부터 오토바이 생산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단일 실린더 모델만 생산이 허용되었습니다. 이것이 R10 모델, 이 양산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BMW 엔지니어들은 오래된 설계도를 꺼내 먼지를 털고 전쟁 전 모델인 R23을 기반으로 삼아 엔진을 약간 손봤습니다. 그리고 1948년 12월에는 R24의 첫 생산분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오토바이가 10,000대나 팔렸고 그 다음 해에는 이미 17,000대가 생산되었습니다. BMW는 1940년대 말에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그들은 전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고 심지어 해외 시장, 특히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도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경영진의 끈기와 직원 노력만이 도움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종 주변에서는 훨씬 더 큰 흐름이 벌어지곤 합니다. 전후 서독에서는 마셜 플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독일의 경제 기적이라 불리게 됩니다. 조금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소련에 맞서는 세력을 만들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이었습니다. 독일에는 자금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독일의 전쟁 전 부채는 탕감되었고 독일 상품은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BMW와 많은 다른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경제가 점점 활기를 띠었고 국민의 생활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토바이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1950년대 초 AR24를 대체한 R25 모델은 회사 역사상 기록적인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3세대 R25만 해도 47,700대가 생산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주제의 강도가 완화되었고 1950년이 되자 회사는 전쟁 전 모델을 기반으로 한 수평대양 엔진 모델 R51/2를 선보였고 불과 1년 만에 3세대 R51 이 생산 라인에서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같은 1951년에 R67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이 모델은 외관상 R51과 비슷했지만 600cc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독일인들은 스포츠 모델인 R68을 선보였습니다. 겉보기에는 같은 600cc 엔진이지만 높은 압축비와 기타 여러 개량 덕분에 엔진은 26마력이 아니라 35마력을 내며 이 덕분에 단독 주행용 오토바이가 영국인들이 말하는 턴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즉 시속 100마일, 대략 시속 16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BMW는 국제 모터사이클 박람회 IFMA에서 100마일 레이스 참가를 위해 준비된 R68 모델을 선보이며 자신있게 세계 최고의 오토바이 제조사 반열에 복귀했음을 선언했습니다. 1955년에 BMW의 대형 오토바이 라인업에서 수평대양 엔진을 장착한 모델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브뤼셀 전시회에서 공개된 새로운 R50, R60, R69 모델에서는 1955년에는 플런저식 서스펜션 대신에 후륜의 스윙암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도 텔레스코픽 포크 대신 2개의 숍 업소버가 달린 스윙암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앞 서스펜션은 영국인 발명가
어니스트 얼스의 이름을 따서 얼스포크라고 불립니다. BMW에서는 단순히 이유 없이 이 서스펜션을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서스펜션은 더 무거웠지만 급제동 시 앞부분 처짐을 막고 사이드카 오토바이에서도 성능이 우수했습니다. 이러한 결정 덕분에 차량의 조종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실제로 1950년대 후반의 BMW는 조종성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모델 라인업 중에서 가장 스포츠성이 강한 R69에는 꽤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세기 초부터 대륙 횡단 경주, 즉 바다에서 바다까지 달리는 경주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1959년 6월 8일 존 펜트는 BMW R69를 타고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53시간 11분 만에 주파하여 이전 기록을 24시간 이상 단축시켰습니다. 그 당시 이것은 엄청난 기록이었고 훌륭한 홍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1954년부터 1964년까지 BMW는 라이선스를 받아 이세타라는 이름의 마이크로카를 생산했습니다. 사실상 마이크로카로 전후 유럽의 195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아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자동차는 밀라노에 있는 스쿠터와 냉장고 제조 회사인 아이소 SPA에서 만들어졌으며 렌초 레볼타가 이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이세타, 즉 작은 이소라고 불린 이 자동차는 놀랍고 전혀 전통적이지 않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으며 1953년 11월 토리노 전시회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눈에 띄는 데뷔 덕분에 이세타를 라이선스 생산하고자 하는 여러 회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독일산 이세타는 250cc R25 엔진을 장착했으며 1956년에는 300cc 버전도 등장했습니다. 이제 나가고 싶으시다면 네, 이제 포인트 알겠어요. 문이 앞에 있네요. 뒤로 가볼까요? 후진 기어는 어디 있죠? 없네요. 점차 독일도 다시 레이스에 복귀했습니다. 전쟁 후 첫 5년 동안 BMW의 슈퍼차저 500cc 바이크가 현지 레이스를 지배했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회사의 엔지니어들은 RS255 모델을 개선했습니다. 그들은 2단 슈퍼차저와 경량화된 내부 부품을 장착하여 출력이 60마력에서 80마력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게오르크 마이어는 이 기종으로 1947년부터 1950년까지 연속 4번이나 500cc 클래스 독일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세계 모터스포츠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1946년 국제 모터스포츠 연맹에서는 슈퍼차저가 장착된 오토바이의 출전을 금지했습니다. 1951년 시즌에는 독일이 다시 국제 모터사이클 연맹에 복귀했고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BMW는 RS255 엔진을 자연흡기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가축비를 10대 1로 올리고 아멀피셔, 카뷰레이터 2개를 장착했습니다. 설계자들은 엔진에서 8000rpm에서 45초 마력의 출력을 뽑아냈습니다. 국제 오토바이 연맹 산하로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독일인들이 국제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해야겠습니다. 유럽에서 그들은 별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1953년에 이르러서야 그들은 세계 선수권 대회용 머신을 준비했습니다. 엔진에는 완전히 새로운 셰시가 추가되었습니다. 노턴 패더베드 타입의 듀플렉스 프레임, 긴 레버시걸스 프론트 포크, 스윙암 리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BMW 팀의 해외 출전은 맨섬에서 열린 투어리스트 트로피 대회 참가로 제한되었습니다. 그 대회도 기술 문제로 리타이어했습니다. 독일인들은 이런 소박한 결과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1954년에는 24대의 RS54 오토바이를 출시했습니다. RS는 렌슈포르트 약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팩토리 엔진으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실린더 피스톤의 다양한 크기, 커진 밸브, 라이너 대신 실린더 내벽의 니코실 코팅, 보시의 직접 연료 분사 등 여러 가지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61마력의 성능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직접 분사가 중간 회전수에서 잘 작동하지 않아 복잡한 트랙에서는 델로루터 듀얼 카비레터 버전을 사용했고 이 버전은 58마력을 냈습니다. BMW 싱글바이크의 최고 시즌은 1956년으로 그해 발터첼러가 세계 선수권에서 2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RC 엔진은 사이드카 레이스에서 비로소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종목에서 절대적인 우위는 노턴 오토바이를 타는 영국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1954년에는 BMW 공장팀의 멤버인 빌헬름 놀과 프리츠 크론이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1955년 10월 4일 놀은 특별히 제작된 BMW 머신에서 사이드카의 역할은 페어링 안에 감싸진 세 번째 바퀴가 맡았습니다. 사이드카 클래스에서 18개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가 기록한 최고 속도는 시속 280km였습니다. BMW 사이드카 오토바이를 탄 레이서들은 1954년부터 1974년까지 총 19번이나 세계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활약한 것은 공장팀의 멤버들뿐만 아니라 1954년에 출시된 RS-54 엔진을 사용한 독립 레이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는 마모된 부품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부품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 유럽 오토바이 회사들은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소형 저렴한 자동차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 피아트 500은 오토바이의 킬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2바퀴보다 4바퀴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머리 위 지붕 덕분에 웅덩이물이 옷에 튀지 않는 등 여러 장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로 이 시기에 사이드카가 달린 오토바이 개념이 대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는 BMW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1954년에 회사는 3만 대의 오토바이를 생산했지만 1957년에는 그 수가 5,500대도 되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말에는 BMW 전체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BMW는 헤르베르트 퀀트와 하랄트 퀀트 형제의 자금 지원, 자동차 부문의 성공 증가, 그리고 항공 엔진 부문의 매각 덕분에 다임러 벤츠와의 합병을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1950년대 말이 되자 BMW의 오토바이들은 개념적으로 구식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단기통 엔진에 샤프트 드라이브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박서 엔진인가요? 네, 1930년대 N 엔진의 왕이었지만 1950년대 레이스에선 이미 직렬 4기통이 대세였죠. 사이드카요? 서유럽에서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사이드카의 필요성이 사라졌죠. 오토바이 시장의 변화로 인해 마지막 단기통 샤프트 드라이브 모델은 1967년에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많은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더 스포츠적인 모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2세대 R50과 R60, 그리고 R69S가 사이드카를 장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모델들이었습니다. BMW는 오토바이 시장에서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군대와 경찰 등 관공서에 장비를 공급한 방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R51 모델부터 BMW는 유럽과 미국 등 여러 나라의 경찰을 위한 오토바이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수십만 대의 장비에 대한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사에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줍니다. BMW 경찰 오토바이의 인기는 단지 신뢰성과 권위 있는 이미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직접 장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 제공했습니다. 사이렌, 경광등, 짐바지, 보호대, 필요한 도색 등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돈만 내면 어떤 요구도 들어준다는 원칙이 적용됐고 계약서 서명 후 바로 출발했습니다. 바로 이런 접근 방식 덕분에 BMW 오토바이는 회사 역사상 약 150개국에서 운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점을 둔 점은 강력하고 역동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모델들이었습니다. 1960년에 R50S와 R69S가 등장했습니다. 또한 미국 시장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R60-10 US 버전도 있었는데 이 모델은 텔레스코픽 포크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69 모델 외 엔진은 600cc 배기량의 42마력의 출력을 냈으며 이는 BMW에서 가장 빠른 양산형 오토바이로 시속 175km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델 덕분에 BMW는 국제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BMW 오토바이는 유럽 도로뿐만 아니라 미국의 하이웨이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오토바이를 롤스로이스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은 전쟁 후 도시를 재건한 평범한 독일인이 이런 오토바이를 탔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전혀 아닙니다. 1960년대에 생산된 오토바이의 대부분은 돈이 많은 곳, 바로 미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륙에서도 오토바이가 도로에서 점점 더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BMW 브랜드의 또 다른 칸 홍보가 되었던 인상적인 라이딩 중 하나는 데니리스카가 R60 모델로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1958년 데니는 BMW R60을 구입하고 다음해 7월 말에 알래스카로 떠나 여행을 시작합니다. 북아메리카 구간을 마친 후 잠시 휴식을 취하고 1960년에 아내와 함께 남아메리카로 떠납니다. 1963년, 1964년에 그들은 유럽으로 떠나 노르드캅에서 지브롤터까지 유럽의 절반가량을 여행하고 이후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탐험합니다. 결국 데니와 그의 연인은 약 15만 3천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바로 이 BMW로 말이죠. 이 여행이 언론에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고 BMW 회사에 얼마나 큰 홍보가 되었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세계 일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면 BMW를 사세요. 모델 R60입니다. 1969년에 모델 라인업은 끝에 슬래시 5 시리즈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세 가지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50, R60, R75로 각각 엔진 배기량이 500cc, 600cc, 750cc입니다. 엔진은 이전 모델과 비교해 완전히 재설계되었고, 크랭크 샤프트 베어링은 롤러 베어링에서 미끄럼 베어링으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캠 샤프트는 이제 체인 구동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엔진 상단이 아니라 크랭크 샤프트 아래에 위치하여 무게중심을 낮췄습니다. 전통적인 킥스타터가 변속기에 장착되어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최초로 전기 스타터가 제공되었습니다. 최초 모델은 크롬 측면 패널과 새 디자인 연료 탱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1973년에 후방 스윙암이 연장되어 조종성이 향상되었고 더 용량이 큰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슬래시 5 모델의 도입은 뮌헨에서 서베를린 슈판다우의 새로운 공장으로 생산이 이전된 것과 시기가 맞물렸습니다. 이곳은 이전에 지멘스 항공기 엔진 공장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 무렵에는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경우 오토바이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이 취미나 여가를 보내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MW의 슬래시 5 시리즈는 1970년대 초 오토바이에 요구되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판매량이 증가했고 R75/5 모델은 전쟁 전의 R12 이후 박서 엔진 라인업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 되었습니다. 1973년 모터사이클 부서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했고 이해 BMW의 50만 번째 오토바이가 생산 라인에서 출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세대가 6세대로 교체됩니다. 새로운 라인업에는 500cc 엔진이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장 작은 모델은 600cc가 되었고 750cc 모델도 남아 있었으며 900cc 모델인 R90.6와 그 스포츠 버전이 추가 인덱스를 달고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S는 스포츠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두 모델은 모터사이클 세계 변화에 대응한 결과였습니다. 시장에는 이미 혼다 CB750과 가와사키 Z1이 등장하여 슈퍼바이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독일인들은 대형이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모터사이클 분야에서 입지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시장 입지, 특히 가장 매력적인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임무는 북미 영업이사인 밥 루츠에게 맡겨졌습니다. 한스무트에게도 맡겨졌고 그는 이후 전설적 스즈키 카타나 디자이너로 유명해졌습니다. 새로운 모델의 기반으로 그들은 R75, 즉 745cc 용량의 공랭식 이밸브 수평 대형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린더의 지름을 키워 배기량을 900cc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표준 R90 엔진은 60마력의 출력을 냈고 스포츠 버전에서는 67마력을 냈습니다. 오토바이들은 각각 최고 속도 187km/h와 200km/h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BMW의 이미지는 독특한 디자인 덕분에 다른 모델들과 차별화되었습니다. 핸들에는 비키니 페어링이 부착되어 있어 오토바이에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더해주었습니다. 데이토나 오렌지와 스모크 그레이 색상의 독특한 에어브러쉬 도장은 도로 위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색상들은 BMW가 주로 검은색 오토바이를 생산하던 시절에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75년에는 모든 BMW 모델에서 킥스타터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또 다른 7번째 세대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BMW R80/7 모델이 800cc 엔진 용량으로 소개되었고 BMW R90/6 와 BMW R90S 모델도 있었습니다. BMW R100/7, BMW R100S, 그리고 BMW R100RS가 1리터 엔진 용량으로 R90/6과 R90S를 대체했습니다. 마지막 모델은 풀 페어링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68마력의 출력을 자랑했습니다. 이후 R100 시리즈는 R100T 투어링, R100RT, 그리고 R100CS 버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클래식, 스포츠. BMW는 강력하고 역동적인 일본산 4기통 오토바이들과 경쟁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독일 기술은 장거리 주행에서의 편안함, 신뢰성, 그리고 낮은 회전수부터 두터운 토크를 자랑하는 유연한 엔진으로 구매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978년에는 말하자면 입문용과 중급 수준의 두 가지 모델이 선보였습니다. 바로 R45와 R65입니다. 첫 번째 모델은 상위 모델보다 작지만 더 날카롭고 각진 디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중급 클래스에 속하며 R80 셰시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 기종들은 초보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70년대는 일본의 직렬 4기통 오토바이가 시장을 장악했지만 BMW에게는 대체로 무난한 시기였습니다. 회사는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이었고 경영진은 레이스 참가를 추진했습니다. 도로 경주에서는 박서 엔진이 더 이상 경쟁력이 없었고 그래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분야인 오프로드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량화된 R75/5 오토바이로 헤르베르트 셰크는 1970년부터 1972년까지 3년 연속으로 500cc 이상 클래스의 독일 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 1971년과 1973년에는 유명한 식스데이즈 레이스에서 2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 시절 오프로드 대회에서는 이미 이행정 단기통 엔진을 장착한 경량 오토바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지만 무거운 독일제 박서 엔진 오토바이들도 꽤 괜찮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1979년에 BMW는 독일 오프로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합니다. 이것이 이후 몇 년간 랠리 레이스에서 브랜드의 성공적인 행보의 시작이 됩니다. 70년대 말에는 다양한 종류의 랠리 대회가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가장 유명한 다카르 랠리는 1979년 12월 말에서 1980년 1월 초에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종류의 경주에서는 중간 배기량의 무게가 가벼운 오토바이가 우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양옆에 실린더가 튀어나온 무거운 독일산 코끼리들이 경주에서 성공적으로 활약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981년, 1983년, 1984년, 1985년에 다카르에서 4번의 우승을 차지한 것은 그 반대를 보여줍니다. 1980년에 BMW는 사실상 듀얼 퍼포즈, 즉 투어 엔드로 오토바이 클래스를 만들어냈습니다. R80GS는 BMW를 위해 국제 6일 레이스에서 성공적으로 활약했던 루디거 구트셰 엔지니어가 개발했는데 그는 자신이 특별히 개조한 R75/5로 출전했습니다. GS는 독일어로 겔렌데, 시트라서의 약자로 직역하면 오프로드와 온로드를 의미합니다. 1987년부터는 모델명을 슬래시 없이 표기하기 시작했고 그 의미도 약간 달라졌습니다. 이제 GS는 겔렌데 스포트의 약자로 오프로드 스포츠를 뜻합니다. 또한 젠틀맨 스크램블러라는 해석도 본 적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용어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아무튼요. R80GS는 800cc 엔진에 50마력의 출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엔진은 R80/7에서 가져온 것이었지만 실린더에 니카실 코팅을 적용해서 무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델은 도로용 기종과 달리 지상고가 높아졌고 서스펜션 스트로크와 오프로드용 크기의 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모델에서 처음으로 모노레버 타입 서스펜션이 등장했습니다. BMW는 이미 오프로드 대회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또한 식스데이즈 경기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델을 시험해보지 않고 또 어떤 대단한 이벤트에서 이를 홍보하지 않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981년 파리 다카르 랠리에서 위베르 아리올이 특별히 준비된 R80GS 오토바이를 타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바이에른 팀이 혼다에게 우승을 내주었지만 1983년에는 위베르 아리올이 870cc 버전의 R80GS로 다시 한번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가스통 라에가 1984년에 R80GS로 다카르 랠리에서 우승했고 1985년에는 엔진 배기량은 1000cc로 늘어났고 출력은 75마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라에는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성공이었고 R80GS를 베스트셀러로 만들었습니다. 80년대에는 랠리 열풍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오토바이 애호가는 텔레비전에서 레이서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힘든 환경에서 사하라의 모래와 바위 투성이를 돌파하는 장면을 보고 무엇을 원했을까요? 그는 그 아드레날린의 작은 한 조각이라도 느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에게는 아스팔트에서 처음 비포장도로로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황홀함을 느끼기에 충분했고 등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좀 더 경험이 많은 모터사이클 라이더들에게는 이것이 모험 요소가 가미되고 일반 도로뿐 아니라 다른 길도 달리는 여행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도운 것은 당연히 BMW i80GS였습니다. 이 바이크는 다카르 랠리에서 4번이나 우승했죠. BMW는 신제품 홍보에 매우 현명하게 접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오토바이에 다양한 추가 부품을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19.5리터 대신 32리터 연료 탱크가 있었습니다. 가스통 라에 서면이 들어간 제품, 1인용 시트 스테인리스 배기 시스템, 짐 운반 시스템 등 다양한 옵션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토바이 제조사가 처음으로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바로 여행과 오프로드 모험에 적합한 오토바이를 제공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회사는 특별한 시리즈인 R80GS 파리 다카르 도로용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이 오토바이들은 레이싱 머신처럼 대형 연료 탱크가 특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어드벤처라는 이름이 붙은 현대 GS의 증조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이 모델의 오토바이 21,860대가 생산 라인에서 출고되었고 BMW의 GS 라인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BMW에게 대형, 편안한 투어링 엔드로 부문은 모터사이클 사업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1986년에는 R80GS에 R100GS가 1리터 엔진을 장착하고 합류했으며 1987년에는 R80GS 대신 R65GS가 등장했습니다. 2009년까지 BMW는 GS 시리즈 모터사이클을 50만 대 생산했습니다. 이것은 성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BMW 마케팅팀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원더 모터사이클을 드넓은 대지를 누비는 바이크로 적극 홍보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는 외부적인 사건들도 한몫했습니다. 유언, 맥그리거와 찰리 부어만의 여행을 꼼꼼히 기록한 롱웨이 라운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R1150GS를 타고 여행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전 팀은 BMW 또는 KTM과 계약할지 결정했습니다. 결국 KTM을 선택했지만 출발 몇 달 전에 KTM 측에서 시베리아 지역의 경로를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협력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BMW와 계약을 맺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조된 세대 R1150GS를 제공받았습니다. 나머지 브랜드들은 BMW를 따라잡고 이 분야에서 점유율을 차지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로용 오토바이 분야에서도 BMW는 변화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특히 도로용과 스포츠 오토바이 부문에서 일본산 오토바이의 공세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1970년대 중반쯤 BMW는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에 4기통 수평 대양 엔진을 장착하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1975년이 되었을 때 같은 구조의 엔진을 장착한 혼다 골드윙 1000 오토바이가 대중 앞에 데뷔했습니다. BMW의 비슷한 기술은 어쨌든 아류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관소에 넣고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1977년에 28세의 엔지니어 조제프 프리첸뱅거는 푸조 104의 자동차용 직렬 엔진을 세로로 배치한 오토바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엔지니어 팀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엔진을 단 오토바이는 너무 무겁고 둔했습니다. 1979년 초 BMW 모토라드는 에베르하르트 사르페르트가 이끌게 되었고 그는 즉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250명으로 구성된 팀에게는 최소 90마력의 출력과 경쟁사 수준의 연비를 유지하는 엔진을 개발하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카뷰레터 대신 보시 연료 분사 방식을 채택했고 8밸브 실린더 헤드 구조를 선택했지만 향후 16밸브로 확장할 수 있도록 2개의 캠샤프트를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1982년 파리 전시회에서 BMW K100 모델이 데뷔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BMW가 처음으로 기존의 수평대양 엔진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한 모델이었습니다. 엔진은 프레임에 세로로 장착되어 옆으로 눕고 크랭크샤프트는 오른쪽, 실린더는 왼쪽을 향했습니다. 엔진의 길이와 그에 따른 오토바이의 전체 길이, 휠베이스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실린더의 지름은 67.7mm로 작게 설계되었고 피스톤의 스트로크는 77mm였습니다. 구조를 경량화하기 위해 엔진이 프레임의 강성 요소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드용 K100과 1년 후에 등장한 스포츠 투어링 K100 RS 모두 80년대 초반 기준으로 매우 현대적으로 보였습니다. 새로운 엔진의 등장 덕분에 성능 면에서 독일인들은 일본인들을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고를 만들어 사무라이 후손들이 날아다니는 벽돌에 놀라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K100은 다음과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력 90마력, 공차 중량 239kg, 최고 속도 시속 220km,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3초 만에 도달했습니다. 꽤 괜찮았지만 이 모델은 스포츠성도 부족했고 투어링 성능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모델은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K100 RS 버전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미 1984년에 K 시리즈 오토바이가 3만 대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K100은 프레임에 통합된 독특한 엔진 배치 덕분에 날아다니는 벽돌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1985년에는 입문용 모델로
BMW K75가 추가되었습니다. K75는 750cc 직렬 3기통 엔진이 장착되었으며 이 엔진은 BMW 최초로 밸런스 샤프트가 적용된 엔진이었습니다. 1989년 K100 모델 2 업그레이드되어 출력이 100마력으로 향상됐고 8밸브 대신 16밸브 헤드가 적용됐습니다. 기존 모노레버 대신 파라레버 서스펜션이 적용돼 오토바이 승차감과 조종성이 향상되었습니다. 80년대 말에는 파라레버가 BMW 오토바이의 상징이 되었고 93년에는 이륜차 구조의 전륜 서스펜션인 텔레레버가 도입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80년대의 최적의 오토바이 서스펜션을 찾기 위해 여러 엔지니어들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개발은 이탈리아에서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모토구치가 있었고 텔레레버와 유사한 장치는 프랑스인 클로드 피오르와 스코틀랜드인 노먼 호삭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BMW는 호삭의 개발을 사용했습니다. 1988년에 BMW는 오랜 기간 스포츠 모델 생산이 끊긴 뒤 처음으로 스포츠 모델인 K2를 선보였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전체 카울과 대담한 디자인이 특징이었지만 무거워진 구조 때문에 도로에서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1992년 혼다 파이어블레이드 같은 오토바이 등장으로 K1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K100 시리즈가 시대에 뒤떨어진 후 1992년에 배기량이 더 커진 엔진을 장착한 K1100 시리즈가 이를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이 엔진도 법적으로 제한된 100마력만을 발휘했습니다. 1991년 3월 18일 이날 BMW의 100만 번째 오토바이가 생산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K75RT였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베를린 경제 및 기술 담당 상원의원에게 성대하게 전달되었습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BMW는 오토바이 제조업체 중 최초로 1991년에 배기가스 조성 조절이 가능한 3원 촉매 변환기를 도입했습니다. 1990년대 혁신이 이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BMW 오토바이에는 ABS 안티록 브레이크 시스템가 도입되었습니다. R80과 R100 모델을 마지막으로 엔진 냉각은 오직 공기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엔진들은 특정 집단에서는 에어헤드라고 불립니다. 92년에서 93년에 1100cc의 공유랭 엔진, 이른바 오일헤드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공랭식인 R80GS와 R100GS도 계속 생산되었습니다. 97년까지 BMW R850 시리즈가 등장할 때까지였습니다. 80년대부터 BMW는 하나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러 버전의 모터사이클을 만드는 전략을 고수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1100박서 모델을 보겠습니다. 로드 버전인 R2 엔디로와 듀얼 퍼포즈 바이크인 GS가 있었습니다. 투디스크 RT 스포츠 S. 93년 오랜 공백 끝에 단기통 모델 F650 ST 스트라다가 등장합니다. 또한 이것은 BMW 최초의 체인 구동 방식을 쓴 오토바이였습니다. 1년 후에는 F650 펀드로 버전이 등장했습니다. 이 모델은 이탈리아의 아프릴리아와 공동 개발되었기 때문에 F650은 페가수스 650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 모델의 등장은 90년대와 그 이후 2000년대에 중배기량 단기통 오토바이의 인기가 높아진 것에 대한 대응이었으며 생산 라인업을 확장하려는 시도였습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BMW F650 GS 모델이 3가지 버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엔두로, 다카르, 그리고 모타드입니다. 또한 1997년에 BMW는 R1200C 모델로 크루저 시장에 도전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미국식 모델의 복제품이 아니며 독자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BMW만의 크루저 해석을 보여줍니다. 90년대 말에는 1150cc의 박서 엔진과 그에 맞는 라인업이 선보였습니다. BMW의 직렬 엔진도 계속 발전했습니다.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생산된 K1200LT 시리즈는 측면에 수평으로 배치된 4기통 엔진을 장착한 BMW의 마지막 오토바이였습니다. 그 이후로 BMW K 시리즈 오토바이에는 새로운 1200cc 직렬 엔진이 탑재되었지만 이번에는 프레임을 가로질러 55도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장착되었습니다. BMW 모토라드의 판매량은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90년대 초에는 연간 약 3만 대였지만 2000년대에 가까워지면서 3배로 늘어 9만 대에 달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박서 엔진 라인업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R259 프로젝트 엔진을 개발하던 그 시기에 바로 그 1100cc 수평대양 엔진입니다. 공랭식과 오일 냉각식을 쓰는 그 엔진 외에도 전혀 다른 슈퍼바이크 클래스 엔진과 모델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1990년에 BMW의 수석 엔진 설계자인 하인츠 하게와 그의 팀은 순행식 디스모드롬식 밸브 구동 1리터 배기량을 가진 레이싱 수평대양 엔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제는 매우 야심찼습니다. 15년 넘게 로드레이스에서 공백기를 가진 후 월드 슈퍼바이크에 진출해 특히 두카티의 L2인을 포함한 경쟁자들을 제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BMW R1 복서 프로토타입이 탄생했습니다. 1992년에는 기술이 완성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실제로 엔진을 뒤집어서 코너에서 큰 기울기를 할 때 밸브 커버가 노면에 닿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주문 제작된 델타박스 알루미늄 프레임에 카본 파이버 페어링이 장착됐습니다. 이 오토바이의 건조 중량은 160kg이었습니다. 1992년 에테스트 주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엔진이 132마력을 내고 이후 140마력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R1 복서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따르면 이 오토바이는 다소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스에서 확실히 이기고 7위나 8위에 만족하지 않으려면 출력을 15-20마력 더 올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280km였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너무 넓어서 맞바람에 부딪혀 더 이상 속도를 낼 수 없었습니다. 1992년 말 BMW 경영진은 이 복잡한 작업들이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 프로그램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제작된 BMW R1 프로토타입은 뮌헨에 보관되었습니다. 또 다른 매우 흥미로운 오토바이는 프로토타입 단계를 넘어 양산되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BMW의 독일인들은 오스트리아의 KTM과 일본 4대 브랜드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완벽한 하드 엔두로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클래스의 오토바이는 오프로드 대회에서 브랜드의 명성을 높여야 했습니다. 2007년에 BMW는 MV 아구스타로부터 허스크바나 브랜드를 인수했습니다. 코스카바나가 가볍고 강력한 엔두로 설계 경험이 많았음에도 BMW는 독자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G450X 모터사이클이 탄생했습니다. 이 바이크에는 이 클래스에서는 보기 드문 여러 가지 독특한 기술적 해결책이 적용되었습니다. 연료 탱크를 시트 아래에 배치했고 스윙암의 축과 구동 스프로켓을 일치시켜 서스펜션이 작동할 때 체인이 느슨해지거나 팽팽해지는 현상을 없앴습니다. 이 모터사이클의 프레임도 독특했고 엔진에서는 클러치가 변속기의 1차 축이 아니라 크랭크 축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BMW의 엔지니어들은 완벽한 엔듀로를 만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G450X는 여러 가지 초기 결함이 있었고 라이더들은 특이한 조준감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결국 이 모델은 큰 인기를 얻지 못했고 2010년에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토바이에 적용된 기술들은 이후 BMW의 후속 기종에도 쓰였습니다. 특히 시트 아래에 위치한 연료 탱크는 이후 F 시리즈 모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F 시리즈는 BMW가 처음 도입한 새로운 엔진 구조를 적용합니다. 직렬 2기통 엔진입니다. F800 시리즈가 등장하고 이 시리즈는 현대에 들어서 F850로 진화하며 이후에는 F900으로 발전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오토바이 시장의 트렌드를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BMW가 스쿠터 분야에도 도전해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는 꽤 독특한 BMW C1이라는 단 하나의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BMW가 C1을 만들 때의 의도는 혼잡한 도시거리에서 자동차 운전자들이 이 스쿠터를 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오토바이의 민첩함과 어디든 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되 많은 위험이나 문제 없이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C1은 운전자에게 추가적인 안전성과 악천후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는 밀폐형 스쿠터였습니다. 운전자는 자동차용 시트에 4점식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앉았습니다. 2000년에 선보인 이 스쿠터는 유럽 전역에서 판매되었지만 판매 실적이 실망스러워 C1은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2002년에 생산이 중단되었고 2009년에는 전기 버전인 C1E가 콘셉트로 공개되었습니다. 2004년이 되었을 때 박서 엔진의 2기통은 진화했습니다. R1200 시리즈의 모터사이클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같은 오일헤드 엔진이었지만 배기량이 1170cc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BMW는 이 엔진을 크게 개량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야 비로소 이 엔진을 순행식 냉각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2000년대 말에 K 시리즈 라인업이 새로워졌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 즈음에는 직렬 4기통 엔진의 배기량이 1300cc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인 2011년에 K 시리즈에는 2개의 6기통 투어링 모델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BMW K1600GT와 BMW K1600GTL입니다. 첫 번째는 그랜드 투어러이고 두 번째는 럭스 투어러입니다.
2000년대 에도 BMW 경영진과 엔지니어들은 90년대 초반 R1 실패에도 불구하고 슈퍼바이크 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중요한 단계가 된 것이 바로 HP2 시리즈였습니다. 기본으로는 1200 박서 엔진을 사용했고 이를 중심으로 세 가지 모델의 오토바이를 만들었습니다. HP2 엔두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생산되었고 HP2 메가모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HP2 스포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되었습니다. 처음 두 모델은 대중에게 비교적 미지근한 반응을 받았지만 스포츠 버전은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HP2 스포츠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게르하르트 린드너는 과거의 레이서였으며 HP 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매우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야심찼습니다. 바로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가장 진보된 수평대형 엔진 오토바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최대 출력 133마력에 199kg짜리 기계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2018년까지 이 엔진은 BMW에서 가장 강력한 수평대형 엔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HP2 스포츠의 주된 목표는 판매량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슈퍼바이크를 만들기 전에 여러 기술을 시험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HP2를 만든 후 엔지니어 팀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2008년 4월 미넨에서 BMW는 세계 최고의 스포츠 바이크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스포츠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이것이 S1000RR입니다. 리터급 생산은 200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S1000RR의 동적 성능은 동급 최고인 193마력의 엔진 덕분에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등장한 3세대부터는 199마력입니다. 이 정도의 성능이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3초 만에 도달할 수 있고 최고 속도는 299km/시에 달합니다. 2010년 마스터 슈퍼바이크 비교 테스트에서 이 오토바이는 정지 상태에서 1km를 18.5초 만에 주파했고 시속 285km까지 속도를 냈습니다. 클래식 거리인 쿼터마일은 10.1초 만을 주파했고 결승선에서는 시속 235km의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독일 잡지 모토라드는 1리터급에서 가장 강력한 스포츠 바이크들의 비교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S1000RR은 가장 다이내믹한 모터사이클로 밝혀졌으며 시속 305km까지 도달했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200km까지 6.9초 만에 가속했습니다. 이로써 BMW S1000RR은 2010년 기준으로 모든 대량 생산 모터사이클 중에서 속도면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2009년에 BMW S1000RR은 슈퍼바이크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몇 년 후 레이스를 위해 더욱 특화된 S1000RR 버전은 HP4라는 이름을 받았고 2020년 9월에는 더욱 완성도 높은 M1000RR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기종은 처음에는 오로지 레이스용으로만 계획되었지만 동시에 이 오토바이는 일반 도로 주행도 허용되었습니다. 이른바 홈올로게이션입니다. 참고로 이 모델은 BMW 오토바이 중에서 처음으로 이름에 M이라는 접두사가 붙은 모델입니다. 이 접두사는 주로 자동차에서 더 많이 사용됩니다. 실제로 이 모델은 대폭 개선된 S1000RR입니다. 개조된 엔진은 212마력의 출력을 자랑합니다. 서스펜션과 브레이크 시스템에도 상당한 개선과 수정이 이루어졌고 카울에는 다운포스를 높여주는 특별한 윙렛이 추가되었습니다. 2014년에 S1000XR이 등장했는데 이 모델은 스포츠 바이크의 엔진을 약간 조정해서 만든 일종의 크로스오버 모델입니다. BMW의 모터사이클 판매는 새 세기에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2010년에는 98,000대의 오토바이가 판매되었고 2016년에는 14만 5천 대가 판매되었습니다. 이 중 R 시리즈는 2016년에 판매된 모든 BMW 오토바이의 53.6%를 차지했습니다. 모델 중에서 절대적인 기록 보유자는 R1200GS로 전체 BMW 오토바이의 17%를 차지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에 가까워지면서 BMW는 1250cc 신형 박서 엔진을 선보였습니다. 이 엔진의 등장은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이며 특히 대형 투어 엔두로 부문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오래된 R1200GS는 클래스 내 많은 모델들에 비해 출력과 토크 면에서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R1250GS와 도로용 버전인 RT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같은 흐름에 맞춰 2024년에 1300GS 모델가 등장했습니다. 더 강력한 출력과 토크, 더 가벼운 무게,
새로워진 디자인, 그리고 선택 가능한 자동 변속기가 추가되었습니다. 별도의 문단으로 R18 모델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R1200C 이후 BMW가 대형 크루저 시장에 진출하려는 두 번째 시도입니다. R18은 2020년에 등장했으며 이 모델에는 역사상 가장 큰 2기통 박서 엔진인 1.8리터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출력은 91마력입니다. 최대 토크는 158Nm이며 2000에서 4000rpm 구간에서는 항상 150Nm 이상의 토크가 제공됩니다. 최근 1년 동안 R20라는 모델, 즉 더 큰 엔진을 가진 크루저가 개발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배기량은 2리터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모델들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너무 젊기 때문이죠. 우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만 어떤 설계가 기술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BMW 회사는 자신 있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번 긴 영상에서 저는 BMW 오토바이의 역사를 최대한 자세하고 흥미롭게 다루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정말로 흥미롭습니다. 이 이야기엔 놀라운 행운, 큰 실패, 군복무, 순수한 악, 그리고 엔지니어들의 뛰어난 오토바이 제작 열망이 있었습니다. 성공과 실패, 기록, 그리고 단순히 인상적인 이야기들까지. 이 모든 것이 BMW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토바이 브랜드에 대해 여러분이 조금 더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상들은 저에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모든 것을 혼자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응원, 시청, 반응, 구독, 공유, 댓글, 후원 등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제 작업을 꼭 응원해 주세요. 지금까지 크라스모토 채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